안녕하세요. 10강으로 끝내는 고전문학. 자, 우리 2강이죠. 오늘은요, 고전 산문의 작품 패턴 분석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 운문 작품 패턴 분석 같이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 문학사의 흐름 따라가면서 이때 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라는 아주 큰 특징들 잡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기 문제 해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고전 산문의 문학사의 흐름 따라가면서 고전 산문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큰 흐름 잡아보고 그리고 이 특징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문제 풀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문학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작품의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전 원문 떠올려 보면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이게 특징이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학 작품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지어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막 기억을 아주 많이 해야 될 양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량 부담을 좀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요. 가장 엑기스 내용만을 준비했거든요. 자, 이 조선 시대 이 시기가 원문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시기가 바로 이 조선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책을 보면은 조선시대 산문이 거의 다던데 저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원문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조선시대의 작품이 몰려있는데 이때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외운다는 거는 솔직히 시간 낭비에 가깝다. 물론 시간이 정말 많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하나하나 개별적인 작품들을 다 외우겠어. 이거는 정말 비효율의 끝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통해 이 문학작품, 이 시기의 문학작품 특징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산문 내용을요 그냥 외우려고 한다? 시간 낭비고요. 여러분들이요 기억 못해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수학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국어에서 뭔가 외울 시간을 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문법에만 시간을 좀 쓰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찜찜합니다, 선생님. 개별 작품에 대한 뭔가 심화된 공부를 안 하더니 손이 떨려요. 과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도 수능을 잘 풀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요.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같은 데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박지원의 작품들, 박지원의 작품들 정도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영웅소설들, 자주 언급되는 작품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의 흐름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선함과 악함 정도, 즉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게 나쁜 사람이게 했을 때 나쁜 놈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떠올릴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 풀 때 문제 없으세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 잡아두시고 이 고전 산문 역시도 개별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거 먼저 인식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근데 사전의 내용을 안 보고 어떻게 시험 시간에 작품을 보고 빨리 풀어내요? 저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가 마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고전 산문의 접근법에 대해서는요. 요 시간 끝나고 이제 원문이 들어가거든요. 원문 끝나고 산문 타임에 제가 다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기본을 쌓는 날입니다. 문학사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품별 패턴을 잘 익혀두세요. 자, 우리가 오늘 문학사의 흐름을 통해서 시대별 특징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이유는 보기 활용 문제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작품 해석을 좀 더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함이며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 문학작품 해석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고대부터 고려시대로 한번 나눠보자면요. 요때 등장한 게 설화입니다. 신화, 전설, 민담 뭐 요런 것들을 묶어서 설화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요. 작품 개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수능에 한 번쯤 나와줄 만하다라고 하면은 신화입니다. 그 외에 뭐 전설이나 민담 같은 거는 좀 아주 중요도 있게 다뤄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보기에는요, 그 뒤에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굉장히 문학사적인 의의가 높은 작품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고대에 발전된 요런 장르들은 조금 약하게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특징은 알아놔야죠. 혹시 모르니. 이 신화 같은 경우에는요, 왜 나타났는가? 요거를 외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왕이다. 누가 인정해요? 네가 뭔데 왕이래? 누군가 반발을 하겠죠. 게다가 처음부터 왕권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같이 우리 부족국가 아하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왕할 거야. 네가 뭔데 왕이래? 자, 이 네가 뭔데 왕이래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신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려면요. 나는 너네들과 좀 달라. 나는 굉장히 특별하거든. 봐봐. 우리 조상은 누구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야 신기하지? 너네처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니까. 나는 아래서 깼고 능력도 엄청 출중했고 요런 얘기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요. 의도한 게 뭐냐면요. 건국의 정당성. 나라 세울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네 다른 부족들 좀 불만 갖지지 마. 세울만 했어.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의 자손이야. 너네랑 달라. 이 정당성. 자, 이거에 이어서 지배의 합리화. 네가 뭔데 왕이래? 이러니까 왕이지. 라는 정당성을 좀 부여해줘야 되고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밑에 부족들이 아 그래. 야 쟤는 하늘에서 내려왔대. 야 쟤는 뭐 태어나기랑 아래서 태어났대. 우와 신기하다. 신이야? 그런가 봐. 이걸 통해서 지배의 합리화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체의 우월성. 즉, 야, 우리나라 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야, 우리나라 왕은 태어날 때 동물들이 다 같이 보호해줬단 말이야. 자연이 알아보신 분이야. 이런 내용들이요. 공동체의 우월성을 통해서 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왕을 또 존경하게 만들고 또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왕은 자 다른 나라 왕하고는 달라. 그냥 여기서 붙어 앉아서 계속 농사 짓고 살아야지. 말 잘 들어야지. 우리나라 왕은 스페셜해. 요거를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화, 전설, 민담 중에 개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신화고요. 이 신화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쯤 가서 한문수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뭐예요? 라고 물어보냐면요. 요거예요.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슬견설. 이겁니다. 자, 이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한다는 거는 즉 사람들이 뭔가 생활을 하다가 아, 우리 생활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구나. 얘도 이런 걸.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네 인간사도 얘랑 다를 바가 없네. 그래도 내가 깨달았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자기가 깨달은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이 한문수필이 단독으로 막 나온다기보다는요. 요새 복합 지문이 나올 때 이렇게 운문이 하나 깔려 있고 이 뒤에 한문수필 짤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요. 저 이거 내용 뭐야 어려워요. 그러면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내용 파악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설이 주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요거 뒷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에피소드는 곧 자신의 견해, 의견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거든요. 포인트 내용은요, 여기 뒤에 다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만 읽으셔도 거의 마지막 문단에서 한두 개 정도, 요 정도만 읽어주시면 내용 파악 쉽게 되니까 요거 그렇게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전체가 있어요. 가는요, 가자, 즉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전은요, 요거예요. 자,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그 위인들, 예를 들어 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태어나셔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거쳐서 벼슬을 하셨다고 마지막에 그 모습은 이랬다. 다 알려주죠. 처음부터 끝까지. 즉 전이란 사람의 일생을요, 쫙 요약적으로 서술을 해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 이런 거 전달해 주는 게 전이잖아요. 자, 근데 가짜 전기란 말이에요. 왜 가짜 전기냐면은 사물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물을 의인화해서 이 의인화된 주인공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떤 공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위성을 가미해준 고려 말의 문학 양식입니다. 고려 시대의 산문은 그래서 가전체를 꼽을 수 있어요. 이게 허구적 서사, 허구적 이야기라는 특징이 있고, 이걸 통해서 작가가 당시 사회에 가지고 있던 시각들, 비판적인가 아니면 이런 걸 좋게 봤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수능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 같은 거 보시면은 꼬박꼬박 실려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고등교육과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고려시대 작품을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 중요도 있게 다뤄지는 작품 장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가전체 같은 게 워낙에 한자어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걱정 끝내셔도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하게 안 나와요. 대신에 가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고려 말에 발달한 사물이 주인공, 가짜 전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어떤 사회의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돈 같은 이런 사물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작가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우리가 이 가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 전기예요. 자, 이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문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운문을 봤을 때, 그죠? 유교, 양반, 사대부, 이게 주류였고, 뭐 약간의 사이드로 좀 뺀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기녀들의 시조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선 전기 역시도요, 유교 이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귀족 문학을 주류로 가지고 있다. 요거 내용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운문하고 흐름이 유사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대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들이 문학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자, 조선 전기에 상대적으로 왕권이 아직 셌고,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의 권위도 대단했단 말이에요. 평민들은 그냥 말 잘 듣고 유교적 지배 이념 하에서 열심히 일하면 됐어요. 특별히 막 불만을 많이 표출할 만한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은요, 평민들의 몫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몫이었더라. 귀족들이니까 당연히 조선시대의 지배적 이념인 유교 이념에 입각해서 작품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소설이 좀 중심입니다. 이때는. 자, 조선전기의 한문소설, 요게요,
김시습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의 조선 전기의 작품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 김시습의 작품들만 제대로 공부를 해놔도 조선 전기 끝내시는 거예요. 자, 이 조선 전기의 한문 소설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특징을 한번 잡아볼게요. 허구성을 갖춰서 내용을 발전시켰다. 즉, 이 가전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조선 전기 한문 소설로 넘어온 거예요. 가짜 전기에서 조금 더 이제 소설적인 허구성을 좀 더 갖춰준 거죠. 사건도 넣고 일대기적 구성이 아니라 나름 이렇게 내용들을 각색을 해서 발전을 시켰는데 전기적인 요소들, 즉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되게 잘 만든 흔히 말하는 그 웰메이드 드라마들 보면요. 사건에 뭔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죠. 인물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지난 시간에 그랬으니까 그러지. 푹 빠져드는데 우리가 저거 뭐 어떻게 저렇게 쓰냐. 드라마 저 내용이 뭐야? 라고 욕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사건간의 논리적 인과성이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다가 뭐야 저게? 라고 웃기 마련이거든요. 뭐야 저게가 아직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이 이러저러해서 이런 이야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씨 이거를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이 인과성을 갖추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소설 작법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얘가 이렇게 고난을 겪다가 어떻게 성공을 하지? 간단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든 뭐 선녀가 도와주든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간단하죠. 누군가 도사를 만나서 얘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뿅 얻든 우리가 봤을 땐 뭐야 이러지만 어쨌든 작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게 인과적인 요소를 다 따져가면서 사건을 배열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 전기에는 아직 소설 작법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져요. 자, 그래서 주제 역시도요 뻔해요. 왜 우리가 뭐야 막 이런 드라마들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아요? 야 저거 1화를 본 다음에 한 50화쯤 봐도 결말을 알겠다고.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 파악하고 결말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 다 알 것 같아. 너무 뻔하잖아. 라고 얘기할 때 있죠. 그 뻔해요.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아닌 사람은 벌 받고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못 만들어진 드라마 떠올리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소설 작법이 크게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특성인 허구성 같은 거는 좀 잡히고 이제 사건의 관계도 잡히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적인 요소라든가 뻔한 결말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평면적 인물 구성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왜 우리가 운문 배웠을 때도 그랬잖아요. 시조 3장 6구 다시 보자. 여기 맞춰서 써보라고 이랬잖아요. 자, 가사도 정격 가사예요. 이게 허물어진 게 언제? 후기로 가면서 이 정형화된 형태가 파괴되고 조금 더 자유로워졌죠. 이때도 좀 뻔한 내용들이 처음에 이렇게 발달이 되다가 이게 점점 더 발전을 하면서 후기에 가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발전했듯이 운문도 그랬듯이 산문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기적인 요소 그리고 해피엔딩 하나 더 하자면은 평면적인 인물 구성 한 번 착하면은 계속 착하고 한 번 악하면은 계속 악한 중간에 인물 성격이 변화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 평면적인 인물 구성이
대다 수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로 갔을 때 여러분들 운문에서 조선 후기 기억하세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일단 조선 후기는요, 운문, 산문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칭해요. 자, 이 조선 후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거,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큰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났고 나라가 황폐화됐는데 평민들이 느낀 그 배신감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 나라에서 지배계층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왕과 신하들, 사대부들.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나라가요, 너무 혼란해요. 제대로 정치가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평민들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각종 부패가 만연하고 비리로 점철된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서민들. 세금 많이 내죠. 뜯기는 거 많은데 그렇다고 이 황폐화된 땅에서 농사라도 잘 지어지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다 수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시기에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이 사회상,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죠.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요, 이제 평민들 중에서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를 축적을 해서 뭐 했느냐? 진짜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가면은 뭐 해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양반을 사요. 양반이라는 이 족보 자체를 거래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했던 시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학작품 속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수탈이 심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내용, 이걸 바탕으로 지배계층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본 내용들도 당연히 많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지배계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 운문에서도 똑같죠? 이런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운문이나 산문이나 내용상 변화 특징이 거의 유사한데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산문은요, 길게 사건을 만들어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루는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되고 좀 깊어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분질서가 크게 동요해요. 자, 그래서 평민들의 각성. 지금까지는 무조건 양반 나타나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이고 마님 이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요. 아니야, 이건 좀 잘못됐잖아 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운문과 마찬가지죠. 평민계층이 문학 창작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산문 문학이 굉장히 융성을 해요. 자, 이때 내용들, 평민계층이 문학 창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어떤 현실 비판 의식들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어떤 수탈의 모습들이라든가 굉장히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요, 내간체 문학, 그리고 수필 문학, 그 다음에 서민의 정서를 반영한 판소리와 민속극 발달, 이렇게 돼가지는데, 이 내간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간이라 이게 부녀자들이 주고받던 편지 얘기예요. 이거는 부녀자들의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문의 흐름 볼 때 역시도 요 얘기했었죠. 규방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들의 문학도 조선 후기에 등장했었다라는 언급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아녀자들이 쓴 이런 작품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필같이 어떤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도 당연히 흐름을 타고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서민의 정서를 반영한 판소리나 민속극들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후반,
거의 뭐 18세기 후반 아니면은 19세기 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서민의 정서를 반영했다? 자, 서민의 정서를 반영했다라고 한다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렇죠. 서민 정서. 자, 이 당시에 서민 정서가 너무너무 좋아. 먹고 살기 좋은 세상 태평성대 에헤라디어. 말도 안 되죠. 힘들어 죽어요. 위에선 뜯어가고 농사는 지어지지도 않고 앞날은 막막하고 대체 저놈의 정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이랬던 시대거든요. 자, 이때 서민이 이랬다고요. 이 정서를 반영하면 뭐가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양반 비판입니다. 그 외에도요, 어떤 사회의 문제점들 같은 거를 지적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파괴승 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죠. 각성. 자, 그러면서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 그리고 가장 큰 지배계층의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판소리 민속극으로 발달을 해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유를 일컫는데, 이때는 일단 평민들이 어떤 사회의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눈을 떴고 이를 작품으로 많이 표출을 하더라. 그래서 이때 조선 후기의 작품들은 대다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었고, 운문의 흐름과 마찬가지죠. 자, 그 흐름을 타고 부녀자들의 문학도 많이 발달을 했고, 이제 한참 뒤로 가면은 판소리라든가 민속극 같은 이런 행위예술과 결합된 요런 내용들까지 등장을 하는데, 판소리, 민속극 요런 거 전혀 생소한 내용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서민들의 정서, 즉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하면 양반 비판 이렇게 한마디로 좀 떨어지겠죠. 자, 이 조선 후기의 소설은요, 정말 다채롭게 변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수능에서 마주하는 고전 산문의 80%가 여기에요. 조선 후기의 소설. 이게 내용상 좀 분류를 해보자면요, 구성 방식과 주제 같은 거에 좀 따라서 전기 소설, 자, 그리고 몽규, 꿈속에서 이런 일을 만났는데 꿈을 깨고 보니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우화 소설도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염정, 사랑 소설 하트요. 자, 그리고 군담 소설에서 이게 전쟁하고 영웅들 등장하는 이런 것들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한 큐에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건 전부 다 애정소설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우화고요. 딱딱딱딱 갈라지지는 않고요. 그냥 대표적인 특성들이 이런 게 발달했다지, 실제 작품을 보면은 여기 더하기 여기, 여기 더하기 여기 이런 것까지 섞여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가족사 소설 같은 것도 등장을 해요. 어떤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 일대기 형태의 더하기 군담 소설까지 섞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류를 막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띄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주제가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조선 후기 이런 흐름들 속에서요, 실학 문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쪽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평민들의 심리나 정서를 굉장히 잘 반영해준 문학들이에요. 저 실학은요, 좀 얘기가 달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여러분들이 아직 조선 후기는 한국사 공부를 안 한 듯. 자,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문학사에서도 박지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랑 이름도 같죠? 자,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실학자죠. 실학자인데 본인이 양반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작품들을 써요. 이 사람이 실학사상이 그대로 작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자, 누구 풍자하겠어요? 양반 풍자예요. 자, 그리고 사실주의적 표현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서민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세금을 구체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머, 이렇게 늘어나더니 너무 힘들었잖아. 확 와닿죠.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은요, 굉장히 잘 이해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두꾸민 각색 이런 거 없이 반영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지원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 시기에는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내용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쵸? 양반계층이나 사회 재반 현상에 대한 비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조선 후기가 뭐 정상적인 사회도 아니었거니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사회란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사회.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이 실학사상에 입각해서 보던 그 사회는요, 온갖 비판거리 투성이에요. 양반의 허례 허식들, 양반이 양반답게 굴지 못하고, 이게 제대로 양반으로서 도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민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박지원 작품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양반 비판 말고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요, 진짜 굉장히 대단해요. 보면은, 자, 이 시대에 얘기했던 게, 박지원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양반들 비판을 하면서요, 신분제 철폐를 외칩니다. 이게 작품 속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요. 남녀 평등 사상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가지고 있던 사상이 단순히 뭐 실용적인 한문 이런 걸 더 벗어나서 상당히 급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요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신분제 철폐 같은 걸 외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주인공이 거지로 설정되는 파격적인 면모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 사이사이에서요, 나도 이게 좋은데 여자들 역시도 이게 좋지 않겠느냐, 다 똑같다 라는 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남녀평등 사상도 가지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이 유교적 관념을 완전 다 탈피한 사람이더라. 의의가 있을 만하죠. 그래서 박지원의 작품이 참 잘 나오고요. 언급도 여기저기서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지원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앞서서 초반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도 어떻게 개별 작품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한다면은 박지원의 작품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좀 내용상 파악해 두시는 게 좋다고. 그래도 손이 떨린다고 한다면요, 김시습 작품 정도, 그 정도까지만 좀 한번 보시고, 그래도 불안해요 하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웅소설 정도 보시면 된다고. 자, 근데 그 중에 1등은 누구냐면요,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도 참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인데 문학사적으로도요. 이런 내용들, 이렇게 깨인 내용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고 또 작품의 수준 역시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 공부해 볼 만하니까 이 작품들 특징들 일단 먼저 잘 알아두시고 시간적 여유가 돼서 개별 작품을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요 박지원의 작품들부터 먼저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들 잠깐 쉬었다가 최종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요.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전산문을 만나면은 일단 길이가 길고 한자어도 많이 나오고 이거 뭐예요? 하면서 읽기 자체를 포기하고 막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이 문학사의 흐름을 받는가 기억하고 계세요? 이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3종 보기박산에 종종 출몰하는 주제이면서 여러분들이 각 시대별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은 처음 보는 생소한 작품 만났을 때 보기에서 보니까 조선 후기래. 그럼 대강 이런 내용이겠네. 라고 내용 파악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기 읽는 시간 역시도 줄어들고 작품 해석 시간 역시도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문학사의 흐름 정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있는 내용을 아주 세분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딱 시험에 나오는 집중적인 내용 위주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뭐 한지 2분도 안 지났는데 당연히 기억하셔야죠.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고 급해요 하면은 그러면 다 빼고 운문할 때 그랬죠. 조선시대를 보라. 산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귀족 문학이 주류라고 했어요. 조선 시대의 전기, 이 흐름, 운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 김시습. 김시습의 작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남아서 개별적인 작품들 내용 공부, 내용 탐구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김시습을 추천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들 기억 좀 해주시고 김시습이란 이름 정도는 같이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후기는 언제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가 조선 후기다라고 하면요. 이 시기는요. 혼란.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 후기 운문의 흐름과 똑같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민중들이 살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혼란스러워 죽겠고 세금도 이놈 저놈 다 뜯어가고 미치겠어요. 민중들의 불만이 쌓여서 이게 문학작품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요. 이 내용들이 외우지 않아도 한 번의 흐름이 잡힙니다. 각종 불만이 문학작품에 투영이 됐는데 여기서 듣기 좋은 꽃노래 소리가 나오겠어요?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 나올까요? 유교적 이념? 그 유교적 이념이 밥 먹여줘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유교적 이념이 지배가 되던 조선 전기 자체가 문제가 있구만. 진짜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평민들이 하게 돼요. 저거 아니야. 쟤네가 잘못됐어. 라는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산문 문학이 많이 발달하는데 주로 양반 비판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좀 장르를 좀 나눠보자 라고 하면요. 뭐 군담, 전쟁 나오는 영웅 나오는 소설도 있고 애정 소설도 있고 다양하다고 했죠. 몽유 소설도 있고 다양한데
이거 장르를 막 외우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한 작품이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특성이 섞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자면은 이런 내용들이 서민들의 사상을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영웅들이 등장한다? 이때 우리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화나 죽겠는데 영웅이 나타나서 청나라애들 막 목을 베요.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모두 이런 작품들이 평민의 시각이 반영된 작품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이 평민 문학 말고 조금 주목해서 봤던 게 있습니다. 누구? 저랑 이름이 같다니까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박지원. 왜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이 사람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제 철폐, 그리고 남녀 평등, 이런 급진적인 이런 사상들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양반 비판을 하는데 배운 자답게 그냥 쟤네 나빠 이 수준이 아니라요.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딱 이해가 가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의의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줄 요 시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하고 나면은 큰 흐름을 각 시대별로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정도 한두 마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선 장기는 유교적 이념이 지배적이었죠. 양반들이 주로 창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시습이 있어요. 조선 후기는 아무래도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쌓인 거를 평민들이 표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영웅소설도 있고 애정소설도 있고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기억할 박지원, 이 실학자가 있다. 그래서 이 실학자답게 좀 깨인 사상들이 작품에 반영이 잘 돼 있고 굉장히 사실적인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더라.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요, 잘 잡아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고전우문 직접 해석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배운 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요. 3강 되기 전에 제가 어휘 프린트 다 외워달라고 했죠? 다 외우고 이제 우리 3강으로 만나요.